빌려주세요. 제발 이거 놓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르신. 저희는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치매라니. 이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쇠창살이 박힌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아들 민준이와 딸 수진이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큰 슬픔에 빠진 자식들처럼 연기를 하고 있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들어 자꾸 헛소리를 하십니다. 갑자기 4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다는 둥, 돈벼락을 맞았다는 둥보다 못해 모시고 왔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는 어찌나 침착하고 슬픔에 잠겨 있던지 나조차도 잠시 저놈이 내 아들이 맞나 헷갈릴 정도였다. 내 피가 거꾸로 솟았다. 헛소리. 바로 엊그제 내 놈들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내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더냐. 아니다. 저놈들이 내 돈을 가로채려고 짜고 치는 짓이야. 내가 김철수가 분명히 로또 1등에 당첨됐단 말이다.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그 종이가 있었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침대에서 일어나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 둘이 내 양팔을 짓눌렀고 나는 힘없는 늙은 짐승처럼 쇳소리 섞인 숨만 헐떡일 뿐이었다. 의사는 안경 너머로 나를 벌레 보듯 훑어보더니 측은하다는 듯 혀를 찼다. 어르신,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보호자분들 말씀으로는 망상 증세가 꽤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지옥이다. 내 새끼들이 아비를 밀어넣은 생지옥. 수진이는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다. 저 가증스러운 것. 내 심장이 배신감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은 불과 사흘 전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날도 나는 허리를 굽혀 동네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워 모으고 있었다.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 월세 20만 원. 그걸 내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몇만 원 남짓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평생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애비였으니까. 사업이 어렵다는 아들놈 전화에 가슴이 미어졌고 애들 학원비 때문에 한숨 쉬는 딸년 목소리에 잠을 설쳤다. 이 늙은 몸뚱어리라도 움직여 한 푼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리어카에 폐지가 가득 쌓일 무렵 동네 어귀 복권방 앞을 지나게 됐다. 인생역전이라는 촌스러운 글귀가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잡혔다.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평생 이런데 돈 한 번 써본 적 없던 내가 홀린 듯 가게로 들어가 자동으로 한 게임을 샀다. 그리곤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틀 뒤 저녁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무심코 켠 TV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던져두었던 복권 용지를 꺼내 들었다. 첫 번째 숫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 눈이 점점 커졌다. 심장이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6개의 숫자가 모두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었다. 보너스 숫자까지. 1등. 당첨금 40억 원. 세금을 떼고도 28억이 넘는 돈이었다. 나는 한동안 숨도 쉬지 못하고 멍하니 TV 화면과 종이 쪼가리를 번갈아 보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이것은 꿈인가? 늙은 내게 신이 정말 이런 기적을 내려주신 건가? 퀴퀴한 방 안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이다. 민준이 빚도 다 갚아주고 번듯한 사업체도 차려줄 수 있다. 수진이네 집도 넓은 아파트로 옮겨주고 손주 녀석들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시킬 수 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평생 흘린 서름의 눈물을 모두 보상받는 듯한 그런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곧바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나다. 아버지다. 네, 아버지.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민준아, 우리 이제 고생 끝났다. 아버지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버지 정말이에요? 진짜 1등이라고요? 그렇다마다. 40억이다, 40억.
이제 내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하는 거다.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수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자 딸려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그날 밤 우리는 근처 고깃집에서 몇 년 만에 다 같이 모였다. 민준이는 연신내 어깨를 주무르며 역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영웅이라며 아부를 떨었고, 수진이는 네 잔의 술을 채우며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저희가 효도하는 것만 받으세요라며 살갑게 굴었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자식들이 저리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40억이 아니라 400억을 준다 해도 아깝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 뒤에 시커먼 탐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순진한 나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 등 뒤에서 민준이가 수진이에게 속삭이던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 수진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건 우리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다. 숙취로 무거운 머리를 겨우 일으키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다. 그런데 뒤에 낯선 사내 둘을 데리고 있었다. 병원 직원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덩치가 좋고 인상이 험악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뭐냐,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민준이는 내 물음에 대답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젯밤에 그 살가운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아버지,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곳이라는 말과 함께 사내들이 내 양팔을 붙잡았다. 나는 영문을 몰라 버둥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민준아,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놈들 손 안 놔?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놈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70평생 막노동으로 달아빠진 내 몸은 젊고 우악스러운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속옷 바람으로 질질 끌려나가며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수진이가 보였다.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만 끝내 나를 외면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렇게 나는 늘 푸른 요양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외딴 건물 302호 독방에 갇혔다. 내 모든 소지품은 빼앗겼다. 로또 용지가 들어있던 지갑도 낡은 휴대전화도 전부. 다시 현재. 의사와 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사라졌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사방이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손바닥만 한 하늘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 평생의 운, 내 마지막 희망, 내 자식들을 위한 모든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이곳에 가두는 미끼가 되었다. 분노와 원통함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였다. 닫힌 문 아래 작은 배식구로 식판이 쑥 들어왔다. 그리고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에 달린 작은 창 너머로 한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다. 26이나 되었을까? 다른 이들처럼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경멸이나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저 무표정하게 나를 관찰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눈빛. 저 아이라면 혹시. 나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가 작은 창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 목소리는 절박함에 갈라져 나왔다. 아가씨,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시오. 나는 미치지 않았소. 내게 40억이 있소. 내 자식들이 그걸 노리고 날 여기 가둔 거요. 제발 나 좀 도와주시오. 그 젊은 간호사는 내 절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식판을 발로 툭 밀어넣고는 차갑게 돌아섰다.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래, 여긴 그런 곳이었다. 미친 늙은이의 헛소리 따위는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살아있는 무덤. 나는 문에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다.
식판 위 멀건 미역국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김이 역겨웠다. 40억. 그 돈이 내게 준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의 식판이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것에 가까웠다. 매일 아침 6시면 칼같이 불이 켜졌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맛없는 밥을 삼켰다. 약을 거부하면 건장한 보호사들이 달려들어 강제로 입에 털어넣고 물을 부었다. 혀 밑에 약을 숨겼다가 뱉어내려 해도 그들은 내가 약을 삼킬 때까지 입안을 샅샅이 확인했다.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그 약기운 때문에 나는 종종 내가 정말로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헷갈렸다. 분노로 들끓던 머리는 점차 무기력한 안개 속에 잠겨갔다. 복도에서는 영혼 없는 눈으로 벽을 보고 중얼거리는 노인들, 의미 없이 웃거나 우는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어슬렁거렸다. 나도 곧 저들처럼 될 터였다. 쇠창살 밖으로 보이는 손바닥만 한 하늘 조각이 내 무덤의 덮개처럼 느껴졌다. 나는 생각해야 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민준이와 수진이 그 짐승만도 못한 것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새끼들. 그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자 증오가 온몸의 피를 다시 뜨겁게 데웠다. 정신 차리자 김철수. 여기서 미치면 모든 게 끝이다. 나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소리치고 저항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환자라는 확신만 심어줄 뿐이었다. 나는 순순히 약을 먹는 척했고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가장 온순하고 무기력한 노인인 척 연기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관찰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보호사들의 동선, 원장의 회진 시간, 다른 환자들의 특징까지. 그 중에서도 내 시선은 늘 처음 내게 말을 걸었던 그 젊은 간호사 박은영에게 꽂혀 있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랐다. 환자들에게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가끔 그들의 의미 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도 했다. 그 눈빛. 나를 관찰하던 그 눈빛이 아직 뇌리에 선명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면회 시간이라는 소란과 함께 내 방문이 열렸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들어왔다. 일주일 만에 본 놈들의 얼굴은 꽤나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비를 걱정하는 자식의 얼굴이 아니었다. 초조함과 불안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뒤엉킨 몰골이었다. 수진이는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증스러운 것. 나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민준이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재산관리 위임장. 내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김민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여기가 시설은 좋아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당첨금 수령하고 하려면 절차가 복잡해서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아버지 제일 좋은 특실로 옮겨드릴게요. 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그 속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피가 식는 것을 느끼며 위임장을 노려보았다. 내가 이걸 찍는 순간 40억은 영원히 저놈들 손에 넘어가고 나는 여기서 평생 썩게 될 터였다. 싫다. 내 단호한 한마디에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 상태라고 하셨어요. 이러시면 저희도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협박이었다. 내가 거부하면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강제로 내 재산권을 빼앗겠다는 뜻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박은영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스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의심의 빛이었다. 나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돈이다. 내 평생의 운으로 얻은 내 돈이야. 너희 같은 날강도 놈들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당장 여기서 나가. 내 연기는 성공적이었다. 민준이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고 원장이 달려와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사기를 들었다. 나는 주사를 맞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박은영 간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이 그녀에게 가닿기를
내 절규가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그녀만은 알아주기를 필사적으로 바랐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내 병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박은영 간호사였다. 그녀는 내 침대 옆에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르신 주무세요? 나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내 손에 차가운 무언가를 쥐어주고는 쏜살같이 사라졌다. 손을 펴보니 작은 연필심 하나와 약을 포장했던 네모난 유산지 조각이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게 기회를 준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유산지 뒷면에 글씨를 썼다. 잉크도 없는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꾹꾹 눌렀었다.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 경찰? 변호사?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내 말을 믿어줄 리 없었다.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30년 전 공사판에서 함께 뒹굴며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던 친구 이동진. 가난 때문에 연락은 끊겼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그의 대쪽 같은 성격을 나는 기억했다. 동진아, 나 철수다. 나 지금 정신병원에 갇혔다. 로또 1등 됐다. 26회차 4, 15, 22, 29, 31, 40. 내 아들놈이 나 좀 살려다오. 주소는.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밖으로 보내느냐였다. 며칠을 고민했다. 그러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병원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트럭을 보았다. 병원 뒤편 담장 너머로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다. 기회는 그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진 시간, 나는 복도에서 일부러 넘어져 발목을 붙잡고 큰 소리로 신음했다. 소란을 피운 덕에 나는 오후 내내 침대에 누워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프로그램실로 간 사이 나는 몰래 병실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CCTV를 피해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 병원 뒷뜰로 향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쪽지를 작은 돌멩이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내 평생의 힘을 다해 담장 너머 쓰레기 하치장을 향해 던졌다. 제발 누군가 저것을 발견해 주기를. 동진이에게 닿기를. 하지만 내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던진 돌멩이가 하필이면 순찰을 돌던 경비원의 발치에 떨어진 것이다. 경비원의 고함 소리와 함께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나는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나는 탈출을 시도한 위험 환자로 낙인 찍혔다. 끌려 들어가면서 나는 박은영 간호사와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 때문에 그녀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독방으로 옮겨졌고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약의 양도 늘었다. 의식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고 날짜 감각도 희미해졌다.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1년. 그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자식들은 이제 법원을 통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할 터였다. 절망이 다시 온몸을 잠식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분노와 증오마저 희미해지는 끔찍한 무력감 속에서 나는 그저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꺼져가는 등불처럼 쓰러져가고 있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독방의 시간은 끈적한 타르처럼 흘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내가 정말 김철수가 맞는지 의심했다. 약기운에 흐릿해진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제멋대로 뒤섞여 악몽처럼 피어났다. 공사장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던 젊은 날의 고통,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순간의 절망, 그리고 민준이와 수진이가 처음 내게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기쁨까지.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이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가장 끔찍한 실패작. 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주는 약을 받아먹고 잠이 오면 자고 눈을 뜨면 벽에 얼룩을 세웠다. 박은영 간호사는 그날 이후 내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했다. 괜한 늙은이 하나 때문에 젊은 아가씨 인생에 흠집을 낼 뻔했다. 이제는 다 끝이었다. 당첨금 지급 기한이 언제인지,
오늘이 며칠인지도 가물가물했다. 내 이름 석자가 새겨진 묘비 대신 신원미상이라는 팻말이 꽂힌 정신병원 환자 기록부에 한 줄로 남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잿빛이었다. 창밖으로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물이 쇠창살을 때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무기력하게 들렸다. 그때였다.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민준이와 수진이 그리고 병원 원장이었다. 이번에는 민준이의 손에 서류 뭉치가 더 두툼하게 들려 있었다. 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초조함이 없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함과 냉소가 번들거렸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러 왔어요. 민준이가 내 침대 발치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아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곧 처분될 낡고 고장난 가구를 보는 듯한 눈이었다.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 후 견계 시 심판 청구를 했어요. 의사 소견서랑 진료 기록 다 첨부했고요. 판사님도 아버지 상태를 보면 당연히 저희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깟 위임장 없이도 저희가 아버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 보호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놈의 입술이 역겨웠다. 법. 그들은 이제 법의 이름으로 나를 완벽하게 매장하려 하고 있었다. 수진이는 이번엔 울지도 않았다. 그저 지친 얼굴로 이 모든 소동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표정으로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좋게 도장 찍으세요. 그럼 남은 여생 여기서 제일 비싼 특실에서 편하게 보내게 해드릴게요. 싫으시면 뭐 법대로 하는 수밖에요. 그럼 아버지는 영원히 금치산자가 되는 거고 우린 그런 아버지를 둔 비운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멍하니 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얼굴 어디에 내가 아는 내 아들의 모습이 남아있나. 갓난아기 때 나를 보며 웃던 포동포동한 뺨, 처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울며 내게 달려오던 작은 아이. 그 모든 기억이 신기루처럼 아득했다. 내 앞에는 그저 돈에 미친 낯선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다. 시간 없어요, 아버지. 빨리 결정하세요. 민준이가 인주를 꺼내 내 손가락을 잡아 끌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손을 뿌리쳤다. 꺼져.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민준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노인네가 진짜 끝까지. 놈이 내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드는 순간이었다.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비에 젖은 바바리 코트를 입은 나와 동갑내기쯤으로 보이는 거친 인상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남자와 하얗게 질린 얼굴의 박은영 간호사가 있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 힘줄이 붉어진 손, 부리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던 그 고집스러운 눈매. 이동진이었다. 내 친구 동진이. 철철수야. 동진이는 약에 취해 초점 없이 누워있는 내 몰골을 보고는 와락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에 내 온몸의 혈관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동진이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원장이 당황해서 그들을 막아섰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조용히 하시죠, 원장님. 젊은 남자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원장을 지나쳐 내 침대 앞으로 왔다. 김철수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호사. 그 단어가 흐릿한 내 의식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동진이가 헐레벌떡 내게 다가와 침대 옆에 주저앉아 내 손을 잡았다. 투박하고 따뜻한 그 손의 온기에 기어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동진아, 내가 여길 어떻게? 나중에 얘기해, 임마. 일단 여기서 나가야지. 민준이가 정신을 차리고 고함을 질렀다. 당신들 뭐야? 여긴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이야. 당장 나가. 경비 뭐해?
박주원 변호사는 민준이를 돌아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김민준 씨, 김수진 씨 맞으시죠?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현재 존속 감금, 사문서, 위조 미수 및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준이가 길길이 날뛰었지만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요즘 들어 자꾸 헛소리를 하십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처음 나를 이곳에 데리고 와 원장과 상담하던 날의 대화였다. 이게 뭐야?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호사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이러시면 저희도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병실 안에서 나를 협박하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녹음. 네, 박 간호사님.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고요? 그럼 약을 더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돈은 걱정 마세요. 당첨금만 찾으면 그까짓 병원비야. 네. 아버지가 친구분을 찾으신다고요? 이동진? 에이, 다 헛소리죠. 그런 친구 없어요. 박은영 간호사와 통화하는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박 간호사가 일부러 접근해 모든 것을 녹음한 것이었다. 그녀는 내 실패 이후 포기하지 않았다. 경비에게서 내가 쓴 쪽지의 내용을 전해 듣고 이동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의 증거들을 수집한 것이었다.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민준이와 수진이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병원 원장은 슬그머니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김민준 씨, 김수진 씨.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병실을 울렸다. 박은영 씨의 증언과 이 녹취록, 그리고 병원 CCTV 영상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께서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아신 직후부터 두 분이 어떻게 공모하여 아버님을 이곳에 감금했는지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병원 원장님 또한 불법 감금에 동조한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오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준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며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야. 저 간호사년이 우리 아버지를 꼬드겨서 돈을 가로채려고 꾸민 짓이야. 그때였다. 멍하니 모든 것을 지켜보던 내가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동진이의 부축을 받아 침대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나는 똑바로 서서 내 아들이라는 괴물을 마주보았다. 민준아.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내 어미가 죽어가면서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느냐? 우리 민준이, 우리 수진이 당신이 꼭 지켜달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민준이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민준이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려고 살았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 너희를 먹였다. 그것이 내 삶의 이유였고 내 전부였다. 그런데 너는 내 애비의 마지막 희망까지 시궁창에 쳐박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버렸어.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인생 전체를 향한 지독한 회한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민준이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저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심장의 한 부분이 시커멓게 타서 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가자, 동진아.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동진이는 말없이 내 어깨를 부축했다. 박주원 변호사가 길을 열었고 박은영 간호사는 고개 숙인 채 조용히 우리 뒤를 따랐다. 우리는 무너져 내린 수진이와 망연자실한 민준이, 그리고 사색이 된 원장을 뒤로하고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멍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저 지옥의 입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가 내 얼굴에 와닿았다.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듯한 그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다. 자유였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이 내 가슴을 휩쓸었다. 나는 40억 원짜리 로또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고 내 세상의 전부였던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휘청거렸다. 내 평생을 짓누르던 가난의 무게보다 지난 몇 주간 나를 옥죄던 쇠창살의 절망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내 심장을 짓눌렀다. 자유. 그토록 갈망했던 단어였지만 막상 마주한 자유의 공기는 달콤하지 않았다. 아들의 배신과 딸의 외면이 남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비린내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동진이가 운전하는 낡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 거리를 리어카를 끌며 헤매고 다녔는데 지금 나는 28억이라는 돈의 주인이 되었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박주원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지만 그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뇌수처럼 하얗게 출렁일 뿐이었다. 철수야. 묵묵히 운전만 하던 동진이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나지막이 불렀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자네가 갈 데가 어디 있겠냐? 내 마누라가 뜨끈하게 밥 한 술 차려줄 게다. 그 투박한 위로에 꽁꽁 얼어붙었던 눈물샘이 터져나왔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저 내 인생이 너무나 서러워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박은영 간호사가 뒷좌석에서 내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혈육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이었다. 그 후 몇 달은 정신없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고 언론은 폐륜 자식에게 감금된 로또 당첨 노인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세상은 내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지만 나는 그저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당첨금은 무사히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은행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건네준 통장에는 28억 3,547만 1,900원이라는 평생 구경도 못해본 숫자들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숫자들이 돌멩이처럼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내 아들과 딸의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였고 내 남은 인생에 찍힌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였다. 법정은 내게 또 다른 지옥이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민준이와 수진이를 보는 것은 찢어진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과도 같았다. 수진이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달랐다. 놈은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나를 원망 가득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최후 변론에서 놈이 내뱉은 말은 내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난을 증오했습니다. 평생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허덕이게 만든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했을 뿐입니다. 그 돈은 저희 가족이 고통 속에서 버텨온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영원히 끊어졌다. 아, 저놈은 처음부터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내 자식의 허물을 뒤집어 쓴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괴물이었을 뿐이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연민도. 그저 텅 비어버린 폐허만이 남았다. 결국 민준이는 존속 감금 및 사문서 위조교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수진이는 범행에 동조한 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병원 원장 역시 불법 감금을 방조한 혐의로 의료 면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되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내 마음의 재판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터였다. 나는 퀴퀴한 곰팡내 나던 반지하 방을 떠나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빌라를 얻었다. 동진이네 부부가 집들이 선물이라며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박은영 간호사도 가끔 들러 내 혈압을 재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 끔찍했던 병원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다. 불의를 보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그들은 내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이 찾아왔다. 쇠창살이 박힌 방 안에 갇혀 절규하는 꿈, 민준이가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꿈. 나는 수십억 원을 베고 누워도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 돈은 내게 행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 저주를 풀지 않으면 나는 평생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한 독거노인의 사연을 보았다. 앙상한 노인의 구분 등에서 나는 지옥에 갇혀있던 내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나는 박주원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내 결심을 이야기했다. 이 돈 전부 사회에 내놓고 싶소. 박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선생님께서 고통 속에서 지켜내신 재산입니다. 내게는 이미 재산이 아니요. 이건 내 자식들의 죄값이고 내 상처의 흉터요. 이 돈을 들고 있어 봐야 나는 평생 악몽만 꿀 거요. 나 같은 사람들, 자식에게 버림받고 기댈 곳 없는 늙은이들을 위해 이 돈을 쓰고 싶소. 그래야 내가 두 발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을 것 같소. 내 뜻은 확고했다. 우리는 오랜 논의 끝에 작은 공익재단을 만들기로 했다. 이름은 햇살 한 줌 재단이라고 지었다. 내 평생 소원이던 그 반지하 방에 들어오던 한 줌의 햇살.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그 햇살 같은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다. 재단은 가족에게 재산을 착취당하거나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법률 지원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마다하고 그저 사무실 한쪽에서 묵묵히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일을 맡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저마다의 기구한 사연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아들에게 맞아 갈비뼈가 부러진 할머니, 딸이 집문서를 들고 사라져 길에 나앉은 할아버지.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일처럼 함께 울고 분노해 주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이제 혼자가 아니십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나는 구원받고 있었다. 얼마 후 수진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한 편지에는 뒤늦은 후회와 용서를 비는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버려두고 돌아서던 그날의 악몽을 꾼다고 했다. 나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지만 답장을 쓰지는 않았다. 내 마음속에 남은 딸에 대한 자리는 이미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와는 다른 세상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 타인일 뿐이었다. 나는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재단 사무실 창문으로 노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것이 보였다. 동진이와 박은영 씨 그리고 재단 식구들과 함께 사무실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다. 별것 아닌 농담에 다 같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그 어떤 값비싼 음식보다 맛있고 행복했다. 문득 창밖을 보니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느린 걸음에 맞춰 할아버지가 천천히 보폭을 맞추는 모습이 정겨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됐었다. 그리고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가족을 잃었다. 내 인생의 절반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줬다 무너져 내린 폐허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폐허 위에 작은 집을 다시 짓고 있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기둥으로. 나는 40억 원이라는 거대한 행운을 얻었지만 그 돈으로 단 하루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대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곁에서 함께 라면을 먹어주는 친구의 우정, 나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젊은이의 선액, 그리고 절망에 빠진 타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작은 용기. 햇살이 내 얼굴 위로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나는 로또 당첨자 김철수가 아니다. 나는 햇살 한 줌 재단의 상담원 김철수다. 오늘 내 이름으로 나는 다시 살아간다. 김철수님은 돈이 아닌 사람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 햇살 한 줌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